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곡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예. 좀 좋지 않게 흘러가는 걸까요? 저는 이름하여 긴축의 시대, 22년 하반기 경제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미 21년 중반부터 긴축적으로 통화정책 스탠스가 바뀌어가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왜 이런 형국에 놓였느냐라는 것을 판단하실 때 여러분 거시경제를 잊으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많이들 그런 말씀 하시죠. 삼성전자가 왜 10만 전자 바라보다가 5만 전자로 떨어졌을까? 왜 떨어졌을까? 삼성전자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네,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미래 가치도 계속 좋게 보여줘요. 뭐 TSMC도 압도할 것 같아요. 3나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매번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고 실적, 최대 매출액, 최대 영업이익. 근데 왜 삼성전자 주가는 떨어졌을까? 그 종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종목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 보유 비중을 줄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어떤 종목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건 이건 그 주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자산 시장으로 분류를 한다면 말 그대로 통화정책 스탠스가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자산 버블이라고 불렀잖아요. 20년, 21년은. 유동성이 좀 많아졌었죠. 그렇죠. 그때 자산 버블이라고 불렀다면 반대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과정. 금리가 떨어졌다가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 이게 긴축 아닙니까? 그때 자산 버블이라고 불렀다면 그럼 자산 버블이 수축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유동성에 의해서 자산 버블이 발생했다면 버블이 꺼지는 것도 또 역시 유동성에 의해서 꺼지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삼성전자도 10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떨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의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10만 전자 바라볼 때의 거시경제 여건 제로금리 아닙니까? 금리를 있는 힘껏 다 끌어내린 0.5%포인트를 인하한 이런 금리 인하를 빅컷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지금 0.5%포인트를 오히려 인상하는 이런 거를 빅스텝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빅컷의 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 그때 제로금리 달성했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었다면 지금 이 시점은 반대잖아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빅스텝 행보, 자이언트 스텝 행보 하는 과정에서 자산시장 압력이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반대의 압력입니다. 풍선을 불었다가 풍선을 빼는 느낌인 거예요. 풍선 그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그 현재 가치 혹은 이 기업의 본연의 내재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이 풍선 고무로 만들어진 이것은 똑같아요. 누군가 바람을 불었고 누군가 바람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식 전망 관심 있고 부동산 전망 관심 있는데 왜 금리 전망은 관심 없을까? 우리 계속 금리의 향방을 봐야 된다.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물가 상승세가 나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 행보가 더 커졌고 또 금리의 역습이 시작되는 게 이 자산 시장의 변화죠.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에 충격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는 곧 돈의 가치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는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인 거죠.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 자산 버블하고 조금 구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산 버블을 가리켜서 인플레이션이다, 뭐 혹은 뭐 직급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인플레이션은 자산 버블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갈 때가 많아요. 이 인플레이션은 소비 품목, 우리나라는 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소비자들의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6% 정도 상승했다는 얘기는 뭐 우리 소비 품목 460여 가지 중에 뭐 지하철 요금도 있고 전기 요금도 있고 수많은 내구재와 직접 소비재까지 460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나름 소비 지출 규모가 큰 것들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가중치를 주는 거죠. 그렇죠. 가중평균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하겠어요. 그게 6%를 기록한 거죠. 주택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안 되죠. 네, 주택은 자산입니다. 주식도 자산이죠. 네네. 그러니까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의 가중평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인 거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금리 인상 행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근데 이 자산 가치에 해당되는 것들은 주식, 부동산, 심지어 가상자산까지 다 같이 돈의 이동에 반대의 행보로 움직여지니까 가격이 급락하는 거죠. 2020년에 팬데믹 위기 왔죠. 네. 그 팬데믹 위기는 정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위기였어요. 대학생들한테 종종 물어봅니다. IMF 외환위기 기억하냐고. 그럼 뭐라고 할까요, 혹시?
지금 세대는 거의 기억 못하지. 기억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네. 아닙니다. 어. 그때 안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너무 크게 웃으면 나이 든 거 티내는 거예요. 안 태어났다고 한 얘기는 24세가 안 되는 거예요. 24세가 안 되는 여러분들 인생에는 정말 큰 충격이었고요. 24세가 넘는 여러분들 인생에도 세계 경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충격이에요. 근데 그만큼 충격이었던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뭐를 동원한 겁니까? 금리를 B컷으로 인하한 거예요.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뿌렸던 거예요. 헬리콥터 머니라고 불렸잖아요.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시중에서 돈을 뿌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1200억 달러 역사상 최대치의 유동성을 공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동성 공급하는 과정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금리를 인하한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진 거예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근데 그것에 따른 부산물이 자산버블이었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는 폭발적으로 오르죠. 우리나라 집값 오른 게 코로나19 직전과 비교하면 대략 뭐 한 20%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중간이 안 돼요. 아, 이 정도 올랐는데도 중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정말 우리나라만 집값 오른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세계적으로 오른 거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오른 나라가 더 많다. 정말 많이 오른 나라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인데요. 뉴질랜드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이 45에서 50%입니다. 그러면 북섬, 남섬 있잖아요. 네. 그럼 남섬 쪽은 40% 올랐으면 북섬 쪽은 60% 오른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일련의 주가가 대세 상승장이 나왔고 부동산 가치도 대세 상승장이 왔고 이것은 금리의 영향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저는 굳이 판단을 한다면 금리가 한 70%에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산 시장을 전망할 때 금리가 인상되는 기조인가 혹은 금리가 인하되는 기조인가 이런 기조,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정책 완화의 시대인가 긴축의 시대인가 시대를 규명해 놓고 그 시대에 걸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근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 혹은 윤석열 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도 부동산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그 정책의 영향은 어떻게 보면 미미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었을지라도 혹은 이 해당 2017년에서 2022년 초반까지 윤석열 대통령 보수 정권이 유지됐더라도 집가격은 올랐다는 거예요. 그만 유동성이 많았으니까. 누가 이 정부를 운영했어도 집값은 올랐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물론 정책의 영향도 있지만 그 영향은 작다라고 보시고 이 거시경제 여건에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금리의 영향이 엄청난, 금리는 이제 함축적인 표현이지만 통화 정책의 영향이 이렇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롬 파월의 여러 사파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은 사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에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 인하 동결 여부가 세계 경제, 자산 시장 이 전반을 좌지우지한, 근데 그게 정말 메이크센스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제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긴축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럼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이 좀 많이 끼칠 것 같거든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을 같이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물 경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좀 구분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물 경제부터 보면요. 초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어떤 현상이 등장하냐면 스티커 샥이라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인가요?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 주의라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게 스티커인데 보통 이 스티커가 마켓 같은 데 가면 마트나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태그가 붙어 있죠. 스티커가. 무슨 스티커일까요? 가격 스티커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물건 사러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가격이 아니야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소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침체로 연결돼요. 그게 스티커 샥입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물가 보고 놀라가지고 소비로 연결이 안 되는 거. 물가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결국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켜요. 소비가 침체되네? 투자도 위축돼요.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의 내수 소비가 위축되면 우리나라 수출도 위축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물가의 급등은 샥을 주는데 세계적인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첫 번째.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올라야지 좀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그 학문적 용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있죠. 인플레이션은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적정 물가가 2%고 우리나라도 적정 물가가 2%예요. 그건 보통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정합니다. 또 그것도 시점에 맞춰서 적정 물가를 조정하기도 해요. 근데 미국의 2%가 적정 물가인데 목표 안정 물가라고 하죠. 근데 이 목표 안정 물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앙은행인 거예요.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룬다. 네. 근데 이 목표 물가보다도 초과를 하면 물가 상승률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에요. 2%만 넘어서면 그러니까 연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네. 월 물가 상승률 말고요. 연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그 나라 경제의 2%를 초과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정의내는 게 맞아요. 근데 학문적 정의는 없지만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아마도 제 개념상 제가 생각하는 느낌상 4%입니다. 그거보다 2배 정도를 초과하면 그럼 4%만 넘어서면 그거는 초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미국 물가 상승률은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8%에 가깝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초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문제가 안 되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받아든 미국 물가 상승률 성적표 그것은 최근 근래 8.5, 8.3, 8.6 이게 3, 4, 5월 달 물가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는 그 물가 상승률은 6월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7월에 만나는 게 6월 달 물가인 거예요. 어제 그저께 만났던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6%. 이것도 6월 달 물가인 거예요. 7월 물가가 아닌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려면 그 달이 지나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통계청에서 매월 첫 번째 화요일 날 그때 지난달 물가를 발표해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 CPI 같은 경우는 2주차 때 발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 그 CPI 물가 상승률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8.5, 8.3, 8.6 근데 지금 시장의 기대는 8.8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은 8%를 초과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41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8.6%라는. 네. 그러면 초인플레이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맞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례적인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니까 그 이례적인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초금리 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도 역시 미국 나라라는 인생에 페드의 인생 속에 28년 만에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이례적인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단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례적인 물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한 행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물가가 초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수긍이 되실 텐데 이런 것들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경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22년 하반기 우리 경제는 실물 경제라는 관점에서는 이 스티커 샥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놓였다. 22년 하반기가 그렇게 판단하고요.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1.7%면 미국 경제치고는 그렇게 나쁜 경제가 아니에요. 혹시 우리나라는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우리나라는 2%가 안 될 것 같습니다. 2%를 밑돌 것 같습니다. 21년 상반기가 나름 좋았는데 22년 연간 경제 성장률이 2%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는 곧 22년 하반기는 굉장히 안 좋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22년 하반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름하여 고물가와 저성장이 같이 만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고성장은 고물가예요. 저성장은 또 저물가거든요. 일본처럼.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들처럼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는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고 성장률도 높죠. 보통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보통의 인플레이션 국가냐 뭐 디플레이션 국가냐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안타깝게도 고물가인데 저성장인 거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만 줄어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게 22년 하반기의 모습입니다. 제가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시나리오를 그리시고 그럼 그런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의사결정할까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 실물 경제는 어쨌든 경기는 나름 버틸만 하니까 경기 그냥 위축, 경기 침체 용인하면서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버틸만 하니까 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만큼 긴축 행보를 보일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미국만 긴축 행보를 강하게 가져가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그 정도의 속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본 물가도 뭐 7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일본 물가 상승률은 그냥 그들이 꿈에 그렸던 그 물가가 나온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걱정이던 나라가 네. 드디어 1%대 뭐 2%에 가까운 그런 물가 상승률이 나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 행보 보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 중국은 오히려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하잖아요. 통화 정책을. 경기 진작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가 불균형하게 움직여요. 제가 22년 전망 때도 불균형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거. 그 불균형 회복이기 때문에 미국만 나홀로 강하게 긴축 행보 보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1.75,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1.75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정도면 많이 올린 거 아닌가요? 아마도 금리 역전 현상을 이제 우려하셔서 맞아요. 주신 질문인 것 같은데 2019년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네.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았어요. 2017, 18, 19년 네. 이 기간이. 그러니까 그때 주식시장이 안 좋아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미국이 긴축 행보를 보이고 한국은 그렇게 긴축 행보 못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게 뭡니까? 강달러 기조인 거예요. 강달러 기조가 계속됩니다. 그럼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니까 외국인 자금 유출이 우려되죠. 그럼 우리나라는 선택을 해야 돼요. 가치금리 인상에서 경기를 좀 포기할까? 아니면 미국이 긴축 행보할 때 우리는 좀 역전을 용인할까? 역전을 용인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 자본 유출은 있겠지만 그것으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을 만큼의 그런 스테이터스는 아니에요. 돈이 빠져나가도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는 거죠. 정확하십니다.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나쁜 것 중에 가장 안 나쁜 것, 덜 나쁜 걸 고르는 일인 거예요. 한국은행이라고 주식과 같이 하락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나쁜 건데 그중에서 가장 나쁨이 덜한 걸 고르는 액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지금도 충분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 수가 있을까요? 금리가 얼마나 오릅니까? 혹은 미국 기준금리는 얼마만큼까지 오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부터 먼저 드리면 네. 원론적인 답변은 그것은 물가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연준 위원이 됐다고 가정하고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연준 위원으로서 그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연준 위원 입장에서 이 물가 상승률이 다음 주에 CPI가 발표될 텐데 그것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정도가 정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연준도 물가 전망을 하고 있고 지난달에 발표됐던 그 FOMC 결과를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23년 중반까지는 금리를 인상할 일만 남은 거예요. 3점대 네. 후반입니다. 3점대 후반까지. 3.75라고 보시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지금 1.75%에서 3.75%까지 계속 긴축 행보를 보이는데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오히려 반대로. 금리 인상할 일이 더 많아요? 아니면 금리 이미 인상한 게 많아요? 지금 아직 인상할 게 더 많이 더 남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초입이라. 그렇게 올리고 있는데도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물가 잡히는 정도는 네. 상당히 후행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물가가 왜 잡히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발 문제라고 하니까 네.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이 물가 상승세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금리 가지고 그걸 잡을 수 있습니까?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금리는 공급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수요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경기 내에서는. 수요를 위축시켜서 물가를 잡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공급보다 수요를 줄여주면 이제 공급망 대란이 아니에요. 수요 대란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언가가 더 많은 거잖아요. 수요가 네. 더 많은 거였잖아요. 근데 수요를 잠재우면 자연스럽게 잡히죠.
물가가 공급망 대란 오르지 않을 테니까. 네.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한 가지 경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행보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라는 개념이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라는 이 지표가 어쨌든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일이 있겠죠. 그걸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 피크아웃 찍는 지점이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7, 8월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 유가도 22년 2분기가 고점이고 3, 4분기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고유가입니다. 그래도 피크아웃은 찍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이것은 물가 상승률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죠.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밖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무리 높아도요. 23년은 무조건 잡혀요. 산수적으로 잡혀요. 산수? 네, 네. 산수입니다. 산수. 작년에 100원이었어요. 올해 200원 됐어요. 그리고 내년에 300원 됐습니다. 계속 100원씩 올랐죠. 근데 산수적으로 상승률이 100%, 이번에는 50%. 잡히죠? 산수적으로도 잡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22년 한 해에 그 가격 상승세가 그렇게 높았다면 그 정도의 상승폭을 유지하지 않는 한 물가 상승률이라는 개념은 떨어지죠. 그러나 여러분의 체감 물가는 안 잡힐 수 있죠. 왜냐면 작년에는 300원인데 올해 400원이니까 너무 비싼 거죠.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라는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때는 상승률이 피크아웃을 찍고 떨어지는 개념이니까 여전히 높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파이팅이라는 것이 22년 하반기만큼 23년에도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원 효과라고 하는데요. 금리 인상 행보가 있다가 그게 서서히 완화되다가 그 기간에 머무는 게 있어요. 되게 재밌게도 나머지 모든 변수들은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아웃을 찍고 떨어지는 건데 이 기준금리는 결정하는 금리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물가는 상승한다. 근데 기준금리는 인상한다. 인상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인상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시중금리는 결정되어지니까 시중금리가 상승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기준금리는 결정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고원 지점을 형성해요. 그게 23년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점부터는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거의 맥스 찍는 그쵸? 곳이 2023년 그럼 중반이라고 그 보시겠네요. 지점부터는 여러분이 대출을 받아도 뭐를 받아야 돼요? 변동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2018년 7월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부채를 지었는데요. 그때 제가 변동으로 받았을까요? 고정으로 받았을까요? 제가 2020년 연중에 다 상환하겠다는 계획하에 변동으로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받았어요. 더 낮아질 것으로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까요. 그것도 재테크입니다. 이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데 마치 구독 서비스처럼 매월 그 이자로서 그 지급을 하는 거예요. 비용을 내는 거예요. 비용이 대충 뭐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효율적으로 받아야죠. 그게 재테크예요. 월급쟁이 부자들은 대출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전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는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가 맞죠. 단기간으로 좀 2023년 중반까지라고 그렇죠. 본다면. 역시 여러분들의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는 그 스케줄도 같이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대출 상품도 갈아타도 되거든요. 지금 고정해놓고 추후에 그때 변동으로 갈아타도 갈아타는 되거든요. 거.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의 양방 너무 중요하죠. 네.